그래서 그게 좀 힘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서 이제 그 검색을 해서 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제 서평 같은 거 이제 네. 그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게 그 서사시 작품이어가지고 읽기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음, 읽을 수 있을까 소설도 아니고 이제 이런 식의 이런 형식의 이제 작품을 그리고 이제 중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예, 이런 것이 현대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작중인물들의 행동 방식이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음,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중세 작품들을 뭐 프랑스 작품이든지 이탈리아든지 영어든지 독일어든지 간에 번역본들을 갖다가 이제 읽으면서 이 중세적인 사고방식하고 그 세계관에 음, 익숙해지는 것이 음, 가장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게 이해가 되지. 프랑스군이 에스파냐에 가서 7년 있었다, 이제 이런 네, 걸로다가 시작을 할 때 그 7년의 의미가 그냥 오래 있었다는 네, 얘기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무은시 음, 읽어보면은 툭 하면 7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7년 싸우고 저기서 7년 싸우고 그러면은 롤랑은 농수부에서 죽을 때 한 근데 40대 중반은 됐겠다. 7년, 7년, 맞습니다. 7년 합치면은.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는 오드는 혼자서 40대까지 네, 늙어버리는. 네, 그걸 뭔가 비유적인 걸로 네, 받아들인 네, 그런 그렇죠. 그래야 많다라는 되고, 뜻으로. 롤랑이 노래에 나오는 그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역사 그 순서를 갖다가 음,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이제 그 문제들 대표적인 게 중세에 무슨 바빌론이 나오냐 이거 완전 네, 순 거짓말이다 네, 그러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문시 안에 들어가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현대의 지리적 네, 또는 네,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보다 보면 이거 아무것도 말이 되는 게 네, 없거든요. 문시 속에 나오는 바빌론은 고대 바빌론이 음, 아니라 이집트의 네, 카이로를 카이로로 지칭하는 얘기죠.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 관점에서 자꾸 재단하기 시작하면 점점 재미없어지고 이거는 평면적이고 뭐 성격 묘사도 없고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세 작품은 정말 중세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가깝게 가서 읽어야지 비로소 이해의 단초가 보이기 네, 시작하는 거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일단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부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 그 조언보다는 조금 힘들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롤라이 노래는 길지가 않으니까 다행히 네, 한번 읽어 독파하는 것이 일단 음, 시작 지점이 아닐까 음. 싶습니다. 네, 말씀 롤라그 주시죠. 노래에 비해서 이제 광란어 혼란들은 너무나 기니까요. 아마 책을 펼치면서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더구나 이것도 또 그 이전에 나온 보이아르도의 그 사랑에 빠진 오를란도의 후속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것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그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은 안 해도 됐다고 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롤랑이 어디서 뭐 어떻게 죽었다더라 하는 그것만 토대로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그 론세스 바이에스에서 이렇게 죽는 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둘이 싸웠다. 이슬람교도도 그 이교도하고 이렇게 전쟁을 벌였다. 그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음, 이 광란어 혼란들은 워낙 방대한데 겁낼 필요 없이 그냥 건너뛰면서 읽어도 됩니다. 아무래도 아무런 그 전체 스토리에 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읽는다면 뭐 처음부터 읽으셔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고민 안 하고 그냥 읽어도 그냥 술술 넘어가면 되니까요. 걱정하시지 않고 그냥 읽어도 됩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은 사건이 나오고 너무 많은 네, 캐릭터가 네.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참 이렇게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한계를 그냥 받아들이고 예. 뭔가 중세인의 마음으로 네. 한번 네. 대입해서 그 읽어보고 무은시에도 그 참 많은 인물이 나오는 네. 작품들이 있는데 네. 그건 저기 작가들도 헷갈렸나 작가를 또 봐요. 약간 그래서 분명히 저기 앞에 부분에서 이 사람 죽은 예. 사람인데 또 나옵니다. 후반부에서 아주 맹활약을 한데 또 나옵니다.
근데 일단 번역이 네. 돼 있어야지 네, 우리 네. 독자들이 네, 읽을 수 맞습니다. 있을 텐데 중세 쪽은 정말 번역이 없거든요. 네. 그게 뭐 출판해 주는 곳도 없고 음. 이제 전공자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은시는 사실 나와 있는 작품이 없기 때문에 중세 프랑스 문학으로 한정해서 본다면은 이 무은시 외에 브르타뉴 소재 음. 그 작품들이 그래도 주요 작품들이 크레티앙 드 트루아가 썼던 죄수마차를 탄 기사가 번역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랄 이야기, 그랄 사화 최혜리 네. 선생님이 예, 이제 예. 번역하고 그랄. 계신데 성배 탐색 퍼시벌이 갤러헤드로 음. 성배를 찾는 기사가 바뀌는 과정을 예. 따라가는 게 작가들은 다른데 굉장히 재밌어요. 네. 광란 오르란도하고 관련지면요. 그건 아무래도 후속편이기 때문에 먼저 보는 것이 이제 사랑에 빠진 오르란도를 보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게 우리말로 지금 번역이 안 돼 있고요. 그렇죠. 예. 또 이것도 그 분량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 그렇다면 이제 번역된 걸로 이렇게 혹시 본다면 뭐 제가 번역한 걸 이렇게 소개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광란 오르란도하고 많이 비교되는 책이 토르과토 타스의 해방된 예루살렘입니다. 이 작품이 이제 거의 한 50년 차이를 두고 이렇게 먼저 나오면서 두 작품이 서로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됐고요. 또 많이 논의가 됐고, 뭐 그런 작품인데, 어떤 측면에서 그 해방된 예루살렘이 좋냐면은 그리스도교에서 바로 이슬람 진영이 차지하고 있던 거기를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된 그 원인에 관한 것을 바로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토르카타스는 뭘 주장하냐면은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의 사건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실제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물론 거기서도 또 핵심적인 것은 꾸며낸 이야기들, 허구적인 이야기들, 사랑의 얘기가 굉장히 들어가 있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인기를 끕니다만 어쨌든 그게 그 기사 문학을 다른 쪽에서 조금 바라보게 하는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사 문학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작품이라고 저로서는 보고 싶습니다. 그게 중세 연구에는 그런 걸 다루는 분야가 있거든요. 메디에발리즘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그게 원래는 일반 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중세풍, 중세적 취향, 중세적 현상 뭐 이런 걸 가리키는 명사였는데 이 중세 컨텐츠를 가지고 현대에서 재창작하고 그 활용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현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프랑스 유명한 중세 연구자 중에서 폴 줌토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1975년 어떤 이제 큰 학술 대회에서 이제는 중세 연구자들이 이거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선언처럼 얘기를 하고 그게 글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메디에발리즘이 중세 문학하고 중세 사학의 이제 한 분야로 이제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게 그 어떤 거냐면은 중세 연구 성과를 컨텐츠로 삼아 갖고서는 현대 문화 산업에 제공이 되고 그걸 활용해 갖고서는 재창작을 해내는 그리고 그 과정을 또 연구하는 것이 이제 메디에발리즘 분야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좀 학제간 성격을 갖는 산학협동 분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게들롱 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주 그냥 그 조그만 마을 옆에 그동안의 중세 건축학 관련 성과를 총동원해가지고 성을 짓기 시작해요. 중세 성을. 근데 재료도 중세식으로 다듬고 모든 도구도 다 중세 거를 쓰고 현대적인 건축 기술은 전혀 안 들어가고 굉장히 느리죠. 그리고 이제 그 몇몇 사람이 만들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연수를 시켜가지고 참여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묵는 숙박업도 생기게 되고 관광객들이 그 조그맸던 도시에 몰려 들어가고서는 지역 경제가 막 커지게 되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성 자체는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중세식 마을을 또 이제 조성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세 건축학의 연구 성과가 관광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그것보다 이제 가장 우리가 각각에 볼 수 있는 거는 뭐 영화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뭐 반지의 제왕, 아발론 연대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빈치 코드 같은 것도 이제 다 그 중세 소재를 활용한 건데, 최근에 읽은 그 프랑스에서 나온 중세 사학 그 논문집이 주제가 메디에발리즘 주제였거든요. 거기에서 일본의 게임 롤랑과 관련해 갖고서는 이제 분석한 일본에 살고 있는 프랑스 학자들하고 일본 학자들하고 이제 같이 공동 연구인데, 롤랑의 노래가 일본에 최초로 소개됐다기보다는 롤랑의 노래를 줄거리로 내세운 책이 처음 나온 거는 1930년대 이제 좀 그 축약본 형태로 나왔고, 최초의 번역이 1941년이에요. 그 번역은 번역자의 양력으로 봤을 때 중세 원전 번역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하여튼 최초의 번역이고, 65년부터 90년 사이에 이 세 권의 번역이 중세 연구자에 의해서 나왔는데, 사실 그 번역들이 뭐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읽힌 건 사실이지만은 그게 뭐 크게 인기를 끌거나 히트를 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결정적으로 롤랑과 오를란도의 캐릭터를 갖다가 이제 부각시킨 거는 2003년에 닌텐도 게임으로 파이어 엠블럼인가 그런 게임이 나왔는데, 거기에 롤랑이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그 인기를 끌기 시작한 시작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그오라든지 또 순수 국내 창작물인 라우르라든지, 최근에 보니까 뭐 리버스 1999인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일본 문화, 게임 문화가 이제 한국으로 유입된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해서 그 메디에발리즘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롤랑과 오를란도에 대한 그 이제 게임 사용자들하고 독자들의 번역 요청은 중세 컨텐츠를 소비한 소비자들이 거꾸로 원전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메디에발리즘의 선순환에 아주 를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맥락을 굉장히 잘 짚어주셔가지고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게임 용어들하고 일본식 한자어. 그러니까 롤랑과 샤를르마니에가 일본어판 페그오에 2022년에 나오고 한 1년 반 이상 지나서 이제 한국어판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게임하는 사람들의 용어로 캐릭터가 실장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 실장이 아니고 팀장 실장, 그 실장인 줄 알고, 이 캐릭터들이 이제 게임에 들어오는 게 일종의 입사고, 실장까지 승진을 해야지 이제 뭐가 나오나 보다. 실장이면 높은 사람인데 언제 승진을 해갖고서는 볼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전혀 다르게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이제 게임 속 캐릭터하고 게임 세계를 갖다가 조금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공부가 필요할 정도로 이게 어렵더라고요, 밖에서 볼 때. 예, 어떤 때는 그 설명 읽다가 그냥 중세 프랑스어를 읽자 그러면서 이게 더 쉽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네, 건데, 좋아요. 아직 제가 이 오를란도를 제대로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아스톨포의 이미지가 게임에서처럼 좀 여성스러운 그런 게 있나요? 이 게임에서 아스톨포는 완전 여장 남자로. 그것은 그렇진 저는 않아요. 느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그 아스톨포 캐릭터 보셨나요? 예. 뭐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완전히 여자로 게임에서. 나오고 미소녀로 나오거든요. 치마 입고. 그래가지고 게임 유저들이 이게 혹시 여장 남자가 아니라 그냥 게임 속 캐릭터 여자로 설정한 거 아니냐. 그 정도까지 나오는 네, 완전히 여자 모습이에요. 일본풍 만화에 나오는 그 예쁜 여자.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다가 캐릭터 모습을 바꾼 건지 아니면은 원작의 아스톨포가 조금 여성향으로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그 있는지 이전의 작품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하여튼 모르겠고요. 굉장한 미남이라고 하는 거는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미남이라는 정도, 그 정도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 음. 같고요. 근데 그 여성스러운 이미지는 저로서는 느끼지는 그거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인들의 상상력의 예. 결과라고 보면 되겠네. 혹시 다른 작품에서 그렇게 나왔을 개연성도 있긴 있습니다. 예.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그 독자분들이 좀 무서워졌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번역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그걸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런 분이 있다 보니까 섣불리 번역을 또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그게 그야말로 우리의 문화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고 또 좀 더 개발하게 만들고 또 섣불리 덤벼들지 않으면서 또 깊이 있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롤랑이 노래 번역을 낼 수 있었던 것이 아직 좀 신기한 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과연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는 원전 번역이다, 중역이다 이런 거를 지금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많이 네, 나와야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 중세 전공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맡아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일단 번역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전공자가 그런 원전 번역을 하겠다 나서주면 고마운 거고 일단 번역이 많아지는 상황이 빨리 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프랑스 그 중세 연구에서도 이제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2000년대 초에 그 번역 관련 중요한 학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자아 비판을 곁들여 갖고서는 좀 선언을 한 그런 게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프랑스 그 연구자들도 교양 있는 프랑스인이면은 우리가 중세 텍스트를 비판 정본을 만들어서 어휘집하고 같이 주면 읽을 수 있다라고 수십 년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못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현대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줘야지 그렇죠. 읽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일자리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원전 번역으로 읽든지 원어로 읽든지 번역으로 읽든지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이 작품들을 읽는 독자들을 갖다가 가능한 한 많이 많이 끌어들여야 돼요. 끌어들이고 그래야지 이 음. 작품들도 생명력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겠죠. 네, 맞습니다. 네.